사실 오늘 같은 자리가 뭐 데이터 생성이 제일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신 분들의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쪽에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계시면 챗GPT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고 어려운 분야거든요. 저도 되게 어려워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먼저 간단한 동영상 하나, 이게 우스갯 동영상입니다.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Quanto manca un minuto e 20, Arnautis di prima, Milito, lo palla per Pader, venga per Samuel, e mi gusta il replay di questa partita, di questo gol meraviglioso di Walter Samuel.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한테 되게 아까워서 좀 분위기를 넘기려고 제가 준비했고요. 저는 보스와우라 재단이라고 스위스의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크립토 쪽 하는 이게 이제 스위스의 주프라고 하는 한 인구 5만의 쉬리 근처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립토밸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한 150여 개의 재단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법적으로 다 이제 팔로우업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저는 이 사업을 저는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 이제 ICO라는 걸 했는데 2017년 4월달에 스위스에 재단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단을 맡고 있고요. 저기 이제 재단 이사는 좀 이따 우리 양 대표하고 저하고 다음에 있는 서지 스위스인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우폼 이어 샤크 토마스라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ICO라는 걸 저희가 2017년 5월달에 우리나라 최초로 했습니다. ICO는 쉽게 말씀드리면 백서를 발표하고 이거 개발하는데 개발 기업을 맡은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면 저희가 코인을 주는 그런 행사가 ICO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2017년 5월달에 했고 저희가 그때 6,902 비트코인을 모으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2주 동안 모으는 거였는데 16시간 만에 마감이 됐고요. 그때 1비트코인이 한 23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사이에 159억이 전 세계에서 모였죠. 근데 그걸 지금 쓰지 않고 있었으면 그게 2,700억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도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메인넷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메인넷은 이제 토큰을 만들 때에는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들면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토큰은 ERC20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건 이더리움 만드는 표준이고 NFT 같은 거 만들 때는 또 ERC721 이런 표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가 플랫폼이고 그러면 그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들면 토큰의 거래가 될 때 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저는 거래할 때마다 피를 띄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면 플랫폼이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월 달에 좀 뒤늦게 아고라라고 하는 메인넷이 나와서 이제 막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 생활을 지배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쭉 이제 우리가 거쳐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돈 탭스콧이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분의 분류에 의하면 지난 40년은 디지털 에이지의 일기였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다 이제 경험했던 기술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중요한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그냥 통신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넷하고 웹하고 동일시하는 사실은 다르거든요. 인터넷은 전 세계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이고요. 거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웹도 있고 이메일도 인터넷 서비스고요. FTP는 이제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고 도메인 네임 서버 같은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웹이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차지해요. 그래서 인터넷과 웹을 동일시합니다. 그럼 웹은 뭐냐? 웹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거든요. 근데 이 월드 와이드 웹은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영국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1990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그때 서울이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연구원 겸 이거는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영국의 서예요, 경.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죠. 거기서 이제 거의 연구원들이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죠, 물리학자 중심에 거기 한 10,000명이 있었대요. 그들이 연구하면서 각자 다른 컴퓨터로, 다른 OS로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이 만든 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 교환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하나 이제 보다가 순식간에 한번 클릭해서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 습도 방식이 혁명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특허를 등록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신념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한테 인터넷 혁명을 통한 혁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 주제가 웹3였는데 웹3가 사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분이 만든 게 웹3이기도 하고 원래 이런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일기의 인터넷을 우리가 정보의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사진이나 PDF나 뭐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주고받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런 정보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보내거나 보면은 그거는 원본이 아니고 사실은 카피본을 보는 겁니다. 이메일이 그렇고 뭐 문서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카피를 봐도 그처럼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카피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정보 인터넷 시대에는 그게 이제 자산들이죠. 자산은 안 됩니다. 암호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면 이 돈이 글로 가고 여기 저한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보내면 카피고 보내니까 뭐가 어쨌든 남아있잖아요. 그 이중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비교적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중개인이 필요한 거죠.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정부나 은행이나 대규모 그 빅테크 기업, 소셜미디어 기업들이나 신용판사 이러한 중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드파트 중개인들이 중간에서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보증해주고 있었고요. 우리는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상거래 방식, 진짜 가짜 판별이나 개인 신분 확인이나 청산 결제하거나 기록 보관 모든 것들을 이 중개인들이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과거와 거다를 갖고서 다 방식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몰리게 되는 거죠. 루브 골드버그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골드버거라는 사람이 발명한 건데 이게 울리면 끄면 되는데 이렇게 재미는 있죠. 하지만은 되게 느리고 좀 그렇죠. 다른 그리고요. 불 켜면 되는데 펀치를 치면은 보도움이 돼서 떨어지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도미노에서 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중개인에 의지한 특히 금융 서비스를 이 골드버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불편한 거죠. 근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써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보면요. 이런 중개인 시스템의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이 시스템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죠. 지금은 과도기여서 웹2와 웹3가 지금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첫 번째는 관리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에 노출되죠. 그죠? 몇 년 전에 2017년인가 북한이 NH뱅크를 해킹한 적이 있었죠.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그 해킹 방지를 위해서 1년에 1조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소모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한 20억 명 정도의 언뱅크드 피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느린 송금. 금융 거래에서 가장 큰 부분이 국제간 송금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송금할 때는 뭐 저거 비용도 싹 금방 되지만 국제간 송금은 매치에서 매추가 걸리고요. 수수료도 10% 20%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하면서 데이터는 저희가 만드는데 정작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갖고서 정금화하거나 저희 삶을 계산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죠. 그리고 또 개인정보 침해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풍요가 생기고 그게 한쪽으로 불균형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착조와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돼서 빈익빈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인터넷을 처음 만든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팀 버너스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 오픈했는데 지금은 평등하지 않고 이쪽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쏠리고 있죠.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 그래서 이 첫 번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웹 기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이때는 이제 정보 인터넷 시대인데 현재상 웹 1.0과 2.0으로 구분합니다. 웹 1.0은 보통 이러한 시기가 15년 정도 하고서 바뀐다고 합니다. 1990년에 이제 인터넷이 발명이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15년 동안은 웹 1.0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뭐 알타비스타나 야후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리드 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이용할 때 텍스트 기반의 읽기 중심이고요. 그리고 일반형서 우리는 만들어주고 보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공급하는 자하고 사용자,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시기를 한 15년 정도 웹 1.0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하고 웹 2.0이 한 2005년, 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리드 앤 라이트입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적으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참여와 공유와 개방이 이때 어떤 슬로건이었고 기업이 공간과 도구를 제공해서 우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SNS.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가 만든 이런 세상을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스튜디오가 만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웹2 플랫폼이 경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을 같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웹2 2.0의 문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글과 애플은 당신의 관심사를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요.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족적을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 그리고 또 데이터 독점이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개인정보를 침해하고요. 보안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 보셨을 때 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법원이나 상원의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폐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버너스리와 생각하는 정반대로 이게 양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개소리라고 얘기하잖아. 도구 사운드라고 얘기합니다. 도구 사운드. 제주는 사용자가 부리는데 도구는 빅테크가 거는 이 도구 사운드가 된 거죠. 이 영상은 개소리와는 관계없고 그냥 재미로 한 건데 한번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손을 잡아나. それでええの？もっと小さくやろう。 개소리도 저 정도 하면은 개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웹 1.0, 2.0에서 정보 인터넷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정보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보낼 수 있는 가치의 밸류 인터넷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현금이나 음악 같은 모든 자산을 저장하고 이동하고 교환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 거대 중개 은행이나 이런 중개 기업 없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더 공정하고 좋아지겠죠. 그 계기가 된 게 2008년 금융권 붕괴였습니다. 이때 이제 기존의 그 중개인의 시스템이 극대화된 거죠. 미국의 리만 브로더스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미국의 민간은행이 부도가 났는데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생겨가지고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국도 그것을 세금을 메꿔줬고요. 이건 페어하지 않은 일이죠.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우는 누군가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암호화된 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도 그랬고 블록체인에 좀 관심 있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의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중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았던, 그래서 이제 탈중앙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아까 말씀드린 중앙기관 없이 은행이나 정부나 카드사나 뭐 거대 빅테크 기업 없이 3자 없이 P2P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개자가 하는 일이 신뢰를 보증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너나 믿지, 이 사람하고 내가 일면식이 없어. 근데 이 사람하고 3자 보증하는 사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트러스트리스, 신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뢰 자체를 기술해지게 되면 신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란 믿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이건 누구건 내가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누구든 상대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신뢰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트코인은 가치 인터넷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첫 번째 응용 분야일 뿐입니다. 마치 이메일이 정보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응용 분야로 대두된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 이제 상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러한 비트코인을 만든 기반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이 특정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거래가 모인 게 블록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블록을 10분마다 만들거든요. 그게 계속 10분마다 연결됩니다. 해킹하려면 수백만 대가 만드는 거래를 해킹을 빨리 해야 돼요. 10분 내에.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지금 10몇 년 동안, 14년 동안에 블록을 다 해킹해야 돼요. 그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컴퓨팅 파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이 블록체인은 기존의 거대 기관이 하던 이 신뢰의 역할을 암호화하고 코드하고 협력, 중앙이 아니니까 그 서버가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분산되어 있는 서버, 개인 컴퓨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거를 트러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돈 같은 디지털 자산이 중앙 서버에 보관되지 않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전 세계의 전자장부에 분산되어 기록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에이지 2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머신러닝이나 이거는 사실 IoT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정보를 취득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 분산 에너지, 심지어 우리 몸에 기술이 이식되기도 하고요. 이건 메타버스나 VR 같은 거고 드론이나 로보틱스 이런 것들 이런 기술로 지금 2기 디지털 시대는 중요한 기술도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의 기반 기술이 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코인 해가지고 추기적이고 위험하고 뭐 어디 묻어나서 문제되고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욕심하고 초창기에 버블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본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치의 그러니까 아까 웹 1.0, 2.0에 그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중개인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세컨 디지털 에라에 이러한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에는 스마트 컨트랙, 현명한 계약이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얼마에 언제까지 잔금 넣고 합의하잖아요. 그 합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거예요. 코딩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죠.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의 역할은 크건 작건, 작으면 부동산 중개인, 크면 은행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에 적힌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say hello라고 보내줘. 이런 걸 만약에 스마트 컨트롤이 해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을 보내면 이들을 보내면 얘가 헬로 월드네요. 헬로 월드 이렇게 미리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해놓고 그게 충족되면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고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계약 집행이나 관리 이행 또는 지불을 이게 감독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그래서 이제 정보 인터넷에서 이제 가치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자산들을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컨 에이지는 정보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가치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웹 1.0이 읽기만 했고 2.0은 읽고 썼다면은 3.0은 read and write and own.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상에서 원본, 카피본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붙으면은 그게 원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 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된다면은 팀 버너스가 처음에 꿈꿨던 게 해결이 가능해지겠죠. 요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PDF에서 보내드릴게요. 안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 시대에는 데이터 소유를 통해서 탈중앙화가 가능합니다. 고도 집중화되는 게 아니고 탈중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의 원래 취지인 웹의 권리는 이용 주체인 사용자한테 준다는 게 실현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이게 가능해진 거고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되어서 데이터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로 수익 창출 환경도 마련이 되고요. 이런 거죠. 멋지다 인지다.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패러다임의 대전함과 새로운 기회 3.0이라고 했는데 웹 3.0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 또는 분산화된 인터넷을 웹 3.0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진행형 웹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웹 안기 내용을 이해해서 나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요새 지금 각광받고 있는 챗 GPT가 결국 그걸 우리가 이용하려면 다 인터넷 통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보신다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웹 3.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고요. 저기도 많이 다른데 다 봐도 공통점은 어디에도 탈중화와 분산화가 있고 또 진행형 웹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웹 3.0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1.2%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한국도 법적을 많이 규제를 하고 미국도 많이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인데 21일 날 유럽에서 세계 첫 번째 가상자산법 미카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6월 달 12개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랬고 미국과 한국은 암호화폐 쪽에는 다 규제 중심입니다. 최근에 이제 FTX라는 거래소가 부도가 났고 한국 출신의 그 루나 코인도 문제 생겼고 이런 것 때문에 규제, 소비자 보호대 규제 많이 하는데 이 유럽에서는 미카법은 산업의 증진하고 규제를 다 이렇게 밸런싱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의결한 거고, 그래서 이사회를 다음 달에 통과하면은 이게 이제 16개월인가 18개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의회가 미카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가상자산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고, EU가 웹3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외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이쪽 역시 이제 웹3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블록체인이 좀 특이한 게 블록체인은 좀 파괴적인 기술이에요. 뭘 파괴하냐? 기득권의 이익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정부죠.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게 막으려고 해도 비트코인 못하게 하려도 못하게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대가 그걸 채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이니까 못하게 하려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개념이. 재밌는 거죠. 근데 한 축에서는 유럽에서 이렇게 이게 법제화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